안녕하세요. 25년도 교정직 7급 교정학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필기시험이 끝나고 거의 이제 심정적으로는 당락이 결정이 됐으리라고 봐요. 특별히 이제 교정학을 시험을 치르신 몇 분을 만나봤는데 다소 어려웠다. 평소 공부에 비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물론 뭐 시험에서는 반드시 킬러 문제를 한두 개를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꼭 어렵게만 느껴지는 시험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출제 경향이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이를테면 그동안에 교정학 하면 교정론하고요. 이 교정론은 이제 전에 1988년에 기준으로 하면 행영학을 말하고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이제 교정시설에서 형집행법을 중심으로 한 법과 그 제도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형사정책을 포함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50대 50 정도의 출제 비중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재작년부터 점차적으로 뭔가 형사정책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9급에서요. 그러다가 올해 보니까 7급에서도 형사정책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자, 퍼센트로 얘기하자면 이를테면 교정학이 19문제가 나오고요. 19문제. 나머지 6문제가 약 24%에 해당하죠. 형사정책 분야에서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뭔가 지금 교정론으로 이렇게 독립된 과목으로 분리하려는 시초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너무 지나치게 범위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6문제가 나오니까 비중이 낮았으니까 이건 공부를 소홀히 해야겠다 이래서는 또 합격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는 여전히 사실은 50대 50으로 가져가야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정론은 그나마 좀 쉬워요. 느낌이 쉬워 여러분들이. 절차법이고 어렵지 않아. 그런데 형사정책은 이론과 법령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량으로 얘기하면 비중으로 봐서 여기는 60% 정도 한다면 여기는 그래도 한 40%는 유지를 해줘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리큘럼을 다양하게 지금 제시를 해놨습니다. 기본 강의 매우 세밀한 강의를 넣어놓기도 하고 요약 강의를 넣어놓기도 하고 기출 강의 넣고 또 법령 강의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교정론에서는 다시 이론에서 6문제가 나왔고요. 6문제. 그 다음에 법령, 다시 말해서 형집행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에서 13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형집행법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형사정책도 법령 문제가 이제 2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2문제 때문에 다 공부해야 하느냐?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안내를 할 테니까. 자, 난이도 면에서는 전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뭐 반드시 어려웠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돌려서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1번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 해설집이죠. 이 해설집. 제가 이제 상세히 해서 늘 가장 빠르게 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뜻하지 않는 뭐랄까요? 뭐 다른 분들이 이걸 뭐 그대로 가져가기는 하겠습니까만 뜻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든지 아니면 해커스 인강생들에게는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커스에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활용하시고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교과서에 이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대로 이제 이 해설문 자체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는,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이해 바랍니다. 자, 1번.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관점에서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그랬어요. 자, 1번. 어린 시절에 형성된 낮은 자기 통제력. 그럼 누굴까요? 곧바로 가프레드슨과 허쉬가 나와야겠죠. 자기 통제 이론, 범죄 일반 이론 그랬습니다. 자, 2번. 청소년기 부모의 부재로 인해서 애착이 부족한 상태로 성장한 사람. 애착이 부족하다. 이것은 물론 이제 허쉬의 사회 통제 이론도 해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누구? 그렇죠. 뭐 볼비의 뭐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 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학습 이론이라는 거예요. 행동주의 이론에서 학습 이론으로 이렇게 전개됐다는 것. 자, 3번. 지속적인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분노와 공격성을 내면화했다. 이건 뭐예요? 심리적 문제죠. 그래서 달라드의 좌절 공격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4번. 범죄의 우호적인 정의를 가진 친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작용하며 배운다. 학습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 이론입니다. 2번 회복적 사법 나왔어요. 자, 브레이스웨이트 늘상 나오죠. 회복적 사법 이론의 근거가 되었다. 이론적 틀이 되었다. 배경이 되었다. 니은번 참여자의 만족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한다. 참여자의 만족이 중요하죠. 진정한 정의는 무엇이냐? 회복 아니겠느냐? 피해의 회복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그 가족, 친구, 지역사회 공동체까지 참여해서 모두의 만족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입니다. 적법 절차는 공식적 절차에 해당하겠죠. 자, 디귿번입니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는 형사조정제도가 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 보호법이죠. 거기에 형사조정제도가 있습니다. 검사가 신청 또는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해서 서로 화해를 하도록 돕는 것이 형사조정제도입니다. 물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4번 응보적 사법은 범죄를 특정 개인에게 대해 피해를 준 것으로 보는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범죄를 국가의 법 규범으로 위반한 것으로 본다. 자, 반대로 써놨죠. 자,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줬다. 이건 개인 대 개인의 문제로 봤단 말이죠. 회복적 사법이. 응보적 사법은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죠. 옳은 것. 자, 넘어갑니다. 3번. 자, 교정시설의 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만을 모두 고른 것은 꽤 어렵진 않죠. 가스방 심사위원은 어디? 법무부에 있다고 그랬어요. 장관 소속하에 누구?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다. 자, 분류처우위원회. 이것은 순수한 교정시설의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소장이 위원장이고요. 그 다음에 기후심사위원회도 소장이 위원장입니다. 징벌위원회는 원래는 소장이 위원장이었어요. 그런데 징벌을 요구도 하고 징벌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규문주의에 지나친 권력 집중이다, 권한 집중이다 해서 비판이 되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장의 다음 순위자가, 다시 말해서 부소장이 있는 곳에서는 부소장이 없는 기관에서는 총무과장이 지금 징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4번입니다. 수용자 거실 수용 유형에 대한 장단점입니다. 독거제냐 혼거제냐 이거죠. 자, 독거제는 우리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혼거제가 원칙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그랬어요. 자, 1번 독거제는 수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혼자 있으니까. 그렇죠? 자, 2번 혼거제는 공동생활을 통해서 사회성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화를 함으로 해서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풀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공감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 혼거제의 장점입니다. 자, 3번 독거제는 타 수용자의 갈등을 줄일 수 있으나 고립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거 계속 혼자 있게 되면 독거 생활을 오래 한 수용자들 보면요. 나중에 혼거 생활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독거가 요사이는 독거를 선호를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독거를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4번입니다. 혼거제는 형 집행의 통일성을 유지에 유리하다. 통일성 전체를 같이 하니까 많은 감독 인력이 필요하다. 아니, 한꺼번에 지키고 있는데 감독 인력은 적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입니다. 자, 수용자 문화가 나왔어요. 자, 교도소화.
나쁜 개념이라고 그랬죠. 부정적 개념이에요. 자, 교도소와 교도관에 반대하는 행동과 태도를 신봉하는 정도를 일컫는다 그랬고요. 자, 클레머하고 휠러란 사람, 여기서는 윌러라고 써놨네요. 클레머하고 힐러의 연구를 보셔야 합니다. 중점적으로. 자, 클레머는 뭐라고 했어요? 수용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도소가 더 강화된다, 더 나빠진다고 봤어요. 그런 반면에 휠러는 쉬었다고 그랬어요. U자형으로 쉬었다. 처음에는 교도관 말을 잘 듣다가 친교도관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아주 반대적으로 교도소화가 아주 극대화를 이루다가 마지막에 말년이 되면 다시 친교정주의로 친교도소화가 되더라, 친교정직원화 되더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뭐라고 됐어요? 휠러는 형기의 말기에 수형자가 교도관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 된다?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중기에, 중기. 사실은 이 둘 다 우리 교정실장으로 가져온다면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건 교도소에 대해서, 교도소 수형자 문화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수형 지향적 하위 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외부에서 터득한 반사회적인 범죄자의 하위 문화를 고집하고 그랬어. 자, 밖에서 있는 하위 문화를 고집했다. 자, 범죄적 하위 문화가 있고요, 수형 지향적 하위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합법 지향적 하위 문화. 합법 지향적 하위 문화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죠.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말을 잘 순응하고 또 교도소에서 지향하는 개선 교화 정책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예요. 자, 수형 지향적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향하는 바가 어디냐면 교도소 내란 말이에요. 교도소 내. 시설 내예요. 시설 내. 교도소에서 어떤 내가 지위를 확보하느냐, 밖에 나가봐야 별로 그렇게 함께 할 사람들이 없어. 친구들이 없어. 그런 문화에 속하지도 못해. 그래서 교도소 내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범죄적 하위 문화는 이 친구들은 안에서의 생활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에 문제 있어? 밖에 내가 나갔을 때 내 동료들, 내 집단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 여기서 이번에 내가 별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어느 위치가 있다. 행동대장 가겠다. 1급 가겠다. 2급 가겠다. 이러한 관심이 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재범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 수형지향적 부문화 속하는 사람들.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교도소가 친하니까. 교도소가 편해. 들어오면 마음이 놓여. 범죄적 하위 문화는 그 다음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형 지향적 하위 문화에 속하는 수형자는 외부에서 터득한 반사회적인 범죄적 하위 문화, 땡, 이건 범죄적 하위 문화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슈렉이 나왔어. 슈렉. 자, 슈렉의 역할 유형에 대한 분류입니다. 여기서는 고지식자, 고지식자. 우리는 법대로 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고지식하다고 그래. 융통성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친사회적 수형자예요? 그래서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르지 않는다? 잘 따라. 잘 따라. 교도관들과 가깝게 지내는 유형의 수형자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자, 잘 따릅니다. 자, 6번입니다. 병영식 훈련, 병영훈련, 부트캠프를 말해요. 옳지 않는 것. 1번, 군대식 훈련을 중심으로 규율과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2번, 주로 성인 범죄자, 소년입니다.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예요. 자, 1983년 조지아주의 중간처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충격구금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구금으로 인한 고통은 짧은 시간만 느낀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9개월이 넘어가면 구금에 대한 고통이 사라지고 만다. 일상화되고 만다. 그러므로 오랫동안 붙들고 하지 말고 잠깐 동안 충격을 줘서 개선시키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이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경험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자, 7번으로 가요. 블럼스타인이 나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야. 과밀수용 해소 방안을 주장한 사람이고, 이것은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출제 영역입니다. 자, 먼저 재범 위험성이 낮은 범죄자에 대해서 사회내 처우를 확대한다. 위험성이 낮다면 사회내 처우를 확대한다. 지역사회 교정으로 돌린다. 제한된 교정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가능하게 한다.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근거로 가중 처벌하는 방식은 윤리적, 법적 쟁점을 처리할 수 있다. 자, 이건 뭐예요? 선별적 무능화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자, 무능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집합적, 범죄한 사람, 비슷한 범죄 사람 다 잡아들이자. 선별적 무능화는 중노범자들, 중한 범죄를 한 사람이 늘상 반복해서 범죄를 하더란 얘기야. 이 사람들만 잡아넣자. 그럼 선별적 무능화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정책은 선택적 무능화, 선별적 무능화를 말하는데, 이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범죄 예측이 정확해야 해요. 근데 예측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지막에 세 번째 뭐였어요? 윤리적, 법적 쟁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자, 선택적 무력화를 얘기한 것이다. 자, 8번 볼까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아마 고를 때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교정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 1번 지역사회 교정은 범죄자를 무력화하여 사회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사회 복귀, 재통합, 그리고 억제 이념에 부합할 수 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지역사회 교정이란 개념을 좀 도식적으로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형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형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자유형이 우리가 얘기하는 징역과 금고죠. 그리고 나서 1841년에 발생한 만들어진 보호관찰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유형과 이 보호관찰은 하늘과 땅 사이야. 구금이냐 집에 있느냐 이 차이란 말이죠. 지나치게 그 간극이 넓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좁혀볼 수 없을까? 그러니까 형벌이 제재란 말을 쓰죠. 제재가 단절적이다 이 말이에요. 단절돼 있어요. 구금과 집에 가는 거다고. 근데 이것을 자유형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회 복귀에 중점을 둔 정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 것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 중간처우라고 하고요. 자, 보호관찰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제재에 중점을 둔 것이 제재, 처벌에 중점을 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는 중간처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간처우와 중간처벌을 우리는 뭐라 한다? 지역사회 교정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얘기했던 사회내 처우 얘기할 때는 전통적인 사회내 처우는 보호관찰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지역사회 교정 얘기할 때는 사실은 중간처우 개념과 중간처벌 개념을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해요. 그러면 이 중간처벌의 개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제재가 중점이라고 그랬어. 자, 전자감시, 그죠? 뭐 약물치료, 또 집중보호관찰, 뭐 벌금도 물론 들어갑니다만 배상명령, 다양한 형태의 처벌적인 요인이 강화된 보호관찰보다는 강화된 처벌들이 있다. 자, 목적은 뭐예요? 지역사회의 목적이 뭘까? 밖에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지역사회의 안전이 첫째 목적이에요. 지역사회 안전, 지역사회 보호가 첫째 목적이에요. 이것을 포기하는 지역사회 정책은 없어. 어떤 경우든지 밖에다 내놓을 때는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번에 보니까 범죄자를 무력화해서 사회 안전을 확보한다? 맞는 얘기야. 왜? 무력화하는 거라니까 이게. 범죄 못하게 전자발찌 채우고 약물 치료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사회 복귀, 재통합이다 이 말은 이 사회 복귀적 측면, 중간 처우적 측면을 강조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억제란 얘기예요. 억제. 자, 범죄 억제 효과가 있잖아요. 중간 처벌을 통해서 야, 그것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범죄해서는 안 되겠네. 억제 효과가 있고 또 자기 스스로도 뭐요? 야, 범죄를 못하는 억제 효과, 특별 억제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자, 2번 볼까? 무력화는 주로 구금을 통해서 범죄자에게 추가 범죄를 저지를 능력을 박탈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맞죠? 무력화는 주로 구금을 통합니다. 자, 범죄자의 특성이 아닌 범죄에 기반한 정밀한 범죄 예측을 통했다. 정밀한 범죄 예측이 누구예요? 사람한테 중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적, 선별적 무능화를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예측은 집합적 무능화는 예측이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거야. 그런데 선별적 무능화는 그 사람에게 범죄자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특성을.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틀렸죠. 범죄자의 특성이다. 특성에 기초한 정밀한 범죄 예측이고요. 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 말 맞죠? 사회의 안전,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한다? 이것은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드신 분이 상당히 고민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3번. 응보주의는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의 목적이다. 예방 아니야. 응보주의는 과거 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두고 있어. 응징의 목적을 두고 있어. 그런 반면에 공리주의는 미래지향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야. 그래서 예방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임과 비례성은 응보주의입니다.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례에 맞춰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다. 빚을 지게 한 것에 대해서 빚을 갚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번 억제이념 중에 특별억제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 집행을 통해서 사회 전체 구성원 경고와 위화 효과, 사회 전체 구성원에 대한 경고와 유화 효과. 이것은 뭐 일반 예방 효과, 일반 억제죠. 또 일반 억제는 형벌을 통해서 범죄자의 반사회적 행동. 자, 반대로 써놨죠. 좋습니다. 9번입니다. 엄중관리 대상자가 나왔어요. 전에는 우리 특별한 보호 대상자를 주로 출제를 했거든. 자,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출제를 해놨어. 이게 실무자적 관점에서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해요. 실무자로서의 관리자로서의 소양을 좀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1번 볼까? 소장은 상담 책임자로 하여금 엄중관리 대상자, 조폭, 관심, 마약입니다. 세 가지. 자, 상담 책임자로 하여금 감독 교도관 또는 상담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교도관을 우선하여 지정해야 하며, 상담 대상자는 상담 책임자 1명당 10명 이내로 한다. 전에는 막 20명 이랬거든. 저도 막 24명, 25명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상담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10명입니다. 2번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석방할 때까지 지정을 해지할 수 없다, 일단 못을 박아놨어. 하지만 공소장이 변경되거나 재판 확정에 따라서 지정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는 교도관 회의 심의 또는 분류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을 해제한다. 당연히 해줘야지. 자, 어떨 때 교도관 회의? 이것은 사형 확정잖아. 예를 들어서 교도관 회의의 심의는 누구예요?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처위에는 수형자,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 다 필요합니다. 3번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그 밖에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없어. 아예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자, 4번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가 작업장 등에서 다른 수용자와 음성적으로 세력을 형성하는 등 집단화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점으로 가야죠. 지방교정청장은 뭐예요? 그 지역 관할 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날려버려야 해요. 그래서 조직폭력 수용자를 이송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0번 교정의 발전 단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정의 발전 단계가 나오면 복수 단계가 있고요. 복수, 사적 복수죠.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단계. 그 다음에 위하적 공형벌 단계가 있고요. 이 단계를 넘어서서 자, 고전주의적 사고가 나오죠. 교육적 개선 단계가 나오고, 그리고 실증주의적 관계인 과학적 처우 단계가 나오죠. 과학적 처우 단계. 그리고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권리 신장 운동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권리 보장 단계,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자, 복수, 사적 복수, 그 다음에 위하적 공형벌, 국가가 강력한 처벌 체계를 갖는 것이죠. 이것이 가혹한 처벌하고 연결되고요. 이것에 대한 반대로 고전주의적 사고 있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베카리아를 중심으로 한 교육적 개선 단계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과학적 처우 단계, 1960년대 이후에 70년대 미국에서 아티카 교도소에서 대형 교정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자, 1번 볼까? 위하적 단계는 고대 국가로부터 18세기까지의 시기로 16세기경에는 왕권 강화와 강력한 공형벌 개념에 따른 잔혹한 형벌제도와 순회 판사제도가 존재하던 시기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응보적 복수의 관행이 개인이나 부족들 사이에 잔혹한 형태로 행해졌다. 이건 뭐예요? 복수적 단계다 이 말이죠. 자, 2번 교육적 개선 단계는 파괴적 관용주의, 재형법정주의, 고전주의죠. 그런데 범죄자의 사회와의 재통합을 전제로 한 보호관찰, 가석방, 사회내 처우, 이것은 과학적 처우 단계에서 발달한 제도입니다. 자, 3번에 과학적 처우 단계는 실증주의적 관점이라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벌의 개별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펜실바니아 제도와 5번 제도는 형벌 제도의 발달이거든. 자유형의 발달이에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다? 교육적 개선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4번 사회적 권리 보장 단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뉴욕주의 아티카 교도소, 주립교도소에서 대형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2명이 교도관과 수용자 32명이 거기서 희생이 되죠. 이로 인해서 또 소수민족 차별정책, 여성인권운동 등이 발발이 돼가지고 나온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나름대로 어렵게 내놓은 문제예요. 자, 11번으로 갑니다. 신입자 수용 절차 옳지 않는 것 그랬어. 자, 1번에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때는 교도관에게 신입자의 신체, 의류, 휴대품을 지체 없이 검사해야 한다. 자, 신체는 뭐야? 몸을 검사하는 것이고요. 의류는 옷을 보고, 휴대품은 가지고 오는 물건이죠. 돈이나 물건. 자, 2번입니다.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자, 3번.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에 대해서 신입자 거실 수용기간을 수용된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완전히 트릭이죠. 수용된 날부터, 수용된 다음 날이 아니에요. 원칙은 3일인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소장은 신입자를 수용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수용기록부, 수용자 명부 및 형기 종료부를 작성,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좋습니다. 자, 12번. 가석방자 관리 규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가석방자 관리 규정하고 보관찰 등에 관한 법률하고 구분해야 해요. 자, 우리가 가석방을 내보낼 때 어떤 경우는 보관찰을 받는 경우는 보관찰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보관찰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가석방 관리 규정에 따른다는 것쯤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12번에 1번에 보니까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이 감호를 합니다. 자, 장의 보호와 감독을 받는다. 자, 보관찰관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2번. 교정시설의 장은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을 석방할 때는 그 사실을 가석방 될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장과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요. 3번. 교정시설의 장이 뭐죠? 교도소 구치소장을 말해요. 자, 가석방이 허가된 사람에게 가석방 후 취소 및 실효 사유와 가석방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알리고 주거지에 도착한 기한 등을 적은 가석방증을 발급해야 한다. 가석방증을 줍니다. 자, 4번. 가석방자는 그의 주거지에 도착했을 때는, 자, 주거지에 도착했어. 그러면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관할 경찰서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해요. 구두로 안 됩니다. 네, 서면. 자, 어려운 것은 아니죠. 자, 13번입니다. 자, 수용자 지필이에요. 자, 1번. 수용자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예, 활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지필할 수 있다.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위험이 인정한 때는 예외를 한다. 명백해야 해. 여러분들 지필 활동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돼. 참, 우리가 이제 엄혹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확립되기 전에는 지필 활동도 제한을 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했어. 자, 2번. 소장은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물품으로서 교정시설에 특히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이 문장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되죠. 자, 지필에 관한 사항은 문서, 이제 문해, 학술 그 밖에 이게 준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물품이란 말 쓰지 말고 문서라고 바꿔 써줘야죠. 조금 좀 거칠어요, 문제가. 자, 3번. 소장은 수용자가 지필한 문서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수용자의 그 사유를 알린 후 동의 없이 폐기할 수 있다? 아니야. 동의 없이 폐기하는 건 아니야. 원칙은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용자가 동의를 하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지필 연구의 관리, 지필 시간, 장소, 지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 반출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좋아요. 자, 14번입니다. 처우 등급별 처우입니다. 1번. 소장은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에 대해서 전화통화 허용 횟수는 월 2회 이나 특히 필요한 경우 이를 늘릴 수 있다. 잘못하면 넘어가. 자, 이거 작년에 바뀌었잖아요. 전화통화 횟수는 자, 중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이 아니야. 그런데 중경비도 특히 필요하면 2회 이내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완화는 뭐예요? 5회, 일반은 10회. 뭐야 이거? 일반이죠? 일반. 자, 완화는 10회, 개방은 20회. 암기하기 좋게 만들어놨어. 2, 5, 10, 20 이렇게 전화통화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번에 소장은 개방 완화 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용자에 대하여 월 3회 이내에 경기 오락회는 2회 이내입니다. 자, 3번 소장은 완화경비 일반 경비 수용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정시설 밖에 나가려면 뭐예요? 개방과 완화해야 해요. 예? 자, 틀렸고요. 4번 소장은 수용자가 개방 완화 처우급으로서 작업 교육 등의 성적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워낙에 많이 나오는 기출문제니까. 자, 15번입니다. 사회인의 처우를 확대하는데 예상되는 부작용. 자, 사회인의 처우 확대 문제점이죠. 자, 1번 신종의 사회 통제 전략으로서 형사사법망이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망의 확대 현상이 있잖아요. 망이 강화되는 현상이 있어. 새로운 망을 신설하는 효과가 있어. 이것이 문제된다고 그랬어요. 자, 2번 범죄 배양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자, 범죄 배양 효과,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악풍이 감염된다는 말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시설 내 처우의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 그러니까 요사이는 학자들이 옛날에는 악풍 감염, 악성 감염 이런 말을 썼는데 요사이는 뭐예요? 범죄 배양 효과 이렇게 순화시켜서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 지역사회 구성원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범죄인이 밖에 나와 있으면 싫잖아요. 4번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좋습니다. 자, 16번 샘슨과 라업이 나왔어요. 늘상 나오는 문제죠. 생애 과정이론입니다. 자, 1번 비행과 이로 인한 학업 실패와 구금 경험은 범죄를 지속하게 만든다. 그렇죠. 자, 비행이 있고 학업 실패가 있고 구금을 하고 점차적으로 발전하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그래? 누적적 불이익이라고 그래. 자, 누적적으로 계속 쌓이면서 뭐가 돼? 범죄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2번 행위자를 둘러싼 상황적 구조적 변화가 범죄 행위를 할 위험성에 영향을 미친다. 상황적 구조적 변화. 결혼했다. 취직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범죄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범죄 위험성을 낮출 수가 있다 말이죠. 자, 3번 결혼과 같은 우연한 사건은 약화되거나 단절된 사회 유대를 새롭게 복원하는 기능을 한다. 그렇죠? 자, 4번 청소년기의 비행은 성인기의 사회적 자본을 획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청소년기의 비행을 하게 되면 밀침을 당하게 되잖아요. 사회적 자본이 약화된다 이 말이야. 사회적 자본이 뭘까요? 연대감, 뭐 교육이나 성취감, 그러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회적 자본. 자, 우리 경제적 자본이 물질이라면 사회적 자본은 관계성, 애착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성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죠. 4번 틀렸고요. 자, 17번입니다. 직업훈련. 자, 1번 소장은 소년 수용자의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없어도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건 신박한 문제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고민해서 문제 낼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딱 내놨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취업할 의사가 없는데도 선정해서 교육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형기나 기본 소양이나 희망이나 취업 의사 등을 원래는 봐야 하는데 소년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단 말이야. 자, 1번이 맞았고요. 2번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징벌 대상 행위의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 3번 소장은 수용자가 완화 경비 처우급 또는 일반 경비 처우급으로서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는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 자, 외부에 나가려면 더군다나 직업 훈련은 뭐요? 일반은 안 됩니다. 개방과 완화만 가능해요. 자, 4번 집체 직업 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수용자 중에서 소장이 아니야. 기관 내에서 하는 것은 소장이 선정하는데 집체는 전국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관이 속해 있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이 선정합니다. 자, 18번 정보 공개 청구가 나왔죠.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놔두고요. 2번 볼까? 정보의 공개 청구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는 수용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장관, 지방교정청장, 소장은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할 수 있어요. 자,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결정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정은 뭐야? 이걸 내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절차는 밟아 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보공개 우송 등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수용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 정보공개 청구 예상 비용의 산정 방법, 납부 방법, 납부 기간, 그 밖에 비용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자, 4번입니다. 장관, 지방청장, 소장은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납부된 비용의 전부를 반환하고, 자, 전부를 비공개했다. 그러면 돈이 쓸 일이 없잖아요. 전부 반환하고, 부분 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공개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드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반환해야지. 돈이 안 들어오는데 줘야 합니다. 자, 이 법령이 들어온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데 수용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정보 공개를 하니까, 그리고 했다가 취하하고 했다가 취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법률이에요. 자, 19번입니다. 교육 옳은 것은 그랬어. 1번 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을 시 선발 당시 소속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이건 원칙입니다. 자, 집행할 형기가 이송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때는 소속기관으로 이송하지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자, 2번 교육과정, 외부 통학, 위탁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무부 령으로 정한다. 3번 소장은 외국어 교육 대상자가 교육실 외에서의 어학학습 장비를 이용한 외국어 학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호 수준, 독거 여부, 교육 정도 등에 대한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건 교도관 회의입니다. 주의하시고요. 맞습니다. 4번 작업, 직업훈련 수용자를 독학으로 검정고시, 학사고시 등에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자체 평가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 고려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너나 없이 막 시험을 보겠다고 하니까 조금은 차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20번 권리구제입니다. 자, 1번 소장은 면담 신청한 수용자를 면담한 후에 한 경우 그 요지를 면담부에 기록해야 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이 내용은 없어요.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소장은 수용자가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제출한 경우 이를 개봉해서는 아니 된다. 청원서는 개봉하면 안 됩니다. 지체 없이 장관, 순회점검 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육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전달해. 순회점검 공무원이 현장에 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 3번 순회점검 공무원은 수용자의 청원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4번 수용자는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그 밖에 권리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리간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좋습니다. 21번 자, 수용자 사회복귀 지원 등에 관한 지침상 그랬어. 이것은 반칙이죠. 원래 출제 범위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출제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만 내용을 가만히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더라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보여요. 자, 1번 볼까? 학업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성적이 우수하여 격려가 필요한 자를 가족관계 회복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2번 가족관계 회복 지원 행사 관련 직원은 가족 등이 반입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위생 보안상의 위해 여부를 철저히 검사해야 한다. 좋죠? 3번 소장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교화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수용자와의 만남을 제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4번 소장은 가족관계 회복 지원 프로그램 참여 수용자의 복장을 모범 수용자복 또는 평상복으로 하여야 하나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참여 수용자에게 자비 구매 의료 등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잘 고르기만 하면 고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는 출제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승진시험 문제에서 이거 제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공채 문제에다 넣었어요. 실무자적 관점에서 출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22번입니다.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있죠? 워낙 중요해요. 이 법이. 자, 1번 500만 원 내에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조심해. 자, 납부 명령일로부터. 이 납부 명령일이 언제냐? 송달된 날. 이렇게 봅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이 유치되어 구금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구금돼 있는데 어떻게 신청해? 안 됩니다. 3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에요. 4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때는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검사가 자료 내놔라. 너 진짜 그렇게 못 사니? 라고 물어봤더니 자료 제출을 거부해. 그러면 기각할 수 있죠. 자, 23번입니다. 유아 양육이에요. 옳지 않는 것. 그랬어. 1번. 소장은 유아가 질병,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여성 수용자가 출산한 유아를 교정실에 양육할 것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 세 가지죠.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자, 유아가 아이가 질병, 또 수용자가 아파. 수용자가. 또 교도소의 상황이 좋지 않아. 이 세 가지입니다. 2번에 볼까?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유아 거실을 지정 운영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자, 3번. 소장은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 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견을 고려해요. 의무관의 의견이 아니야. 유아 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다. 조심하세요. 자, 4번입니다.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사실은 유아 양육을 지금 18개월인데 뭐 34개월로 늘리자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법을 개정하려고 공청회를 하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교정시설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4번입니다. 보호소년 등 처우에 관한 법률상 출원이 뭐예요? 나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석방이에요. 그래서 소년원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출원이라고 얘기합니다. 1번.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킨다. 22세는 무조건 퇴원시켜요. 2번.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을 법무부 장관의 임시퇴원 허가서에 기재된 출원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호자 등이 인수하지 아니하면 사회복지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3번. 원장은 출원하는 보호소년 등의 사회정착 지원 기간을 최대 몇 개월? 6개월 플러스 1회 하나 연장하니까 12개월입니다. 틀렸죠? 자, 4번. 원장은 소년보호협회, 소년보호위원회에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25번. 늘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중간처우 대상자예요. 자, 중간처우는 뭐가 있죠? 교정시설에 설치된 중간처우, 지역사회에 설치된 중간처우, 두 가지 요건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데 이 요건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있다가 나가는 거야. 교정시설에 있는 중간처우소에 있다가 밖에 나가는 거예요. 자, 틀린 것만 하나 봅시다. 4번에 형기가 3년이고 범죄 횟수 1회인 완화경비처우급 D는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1년 6개월로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취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자, 지역사회에 설치된 중간처우야. 그럼 뭐예요? 1년 6월 미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년 6월이라 했잖아. 그러면 미만이면 뭐야? 1년 6월이 넘어가 버리잖아. 그래서 틀린 것이 됩니다. 이거 트릭에 가까운 문제라고 봐셔야 해.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훈련을 많이 쌓아야 실제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시험은 훈련이다.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익숙해져 있으면 쉽게 답안을 찾을 수가 있고, 이것이 연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정도의 공부를 하고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틀리게 된다. 이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